이번에는 좀 활동가 김도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장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을 해오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 운동이 8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90년대 말에 한번 어떤 좀 단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1세기 장애인 운동의 첫 포문을 열었던 것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는 이동권 운동인데요. 저희가 2001년에 2월에 이제 오이도역에서 이제 리프트 출혈 참사가 있고 나서 서울역 지하철 선로를 이렇게 점거한 이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쇠사슬 묶고 막.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좀 투쟁의 어떻게 보면 첫 포문을 연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알리는 어떤 그 투쟁이었어서 많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관점에서 또 기억 남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장애운동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아우르기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탈시설이라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지하철 시위, 전장연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동권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저는 지하철 행동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 여기서의 집약적인 어떤 요구나 이거는 뭐냐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단절이 돼도 거의 장애인들의 인권 권익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개별적인 의제라기보다는 이런 조건이 지역 갖춰질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인간이 생활을 하려면 사실 뭐 어떤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의식주도 다 해결돼야 되고 이동권도 해결돼야 되고 사실 다 그런 의미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탈시설 이제 의제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금 본격 처음 제기했던 게 2009년에 그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생활시설 시설이죠. 장애인 8분이 그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서 난 더 이상 시로 돌아가지 않을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2009년 6월에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일명 마로니에 파리니라고 부르는데요. 멋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훨씬.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투쟁, 그리고 그때 그 용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살기 위해서 또 배려해야 되거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지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생활하면서 좀 쓰면 안 되는 용어라든지 내지는 뭐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고 조금 넓게 말하면 넓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문명, 또 우리의 지금의 어떤 문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장애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장애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비하되거나 이런 것들 우리 사실 곳곳에 어떤 언어들 속에 다 묻어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 쓰는 욕들 보면 다 이게 이제 장애와 연관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야 이 병신아, 야 이 바보야. 사실은 이게 이제 신체 장애나 어떤 인지적인 장애를 사실 비하는 거잖아요. 욕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때 되게 맹목적으로 활동을 한다. 사실 이런 것에서도 보면 어떤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하. 그 다음에 우리가 맹목적. 그리고 뭐 예컨대 되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 이게 뭔가 알기로 일상적으로 이 장애와 연관된 걸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쓸 때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관용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다 따지다 보면 사실 되게 끝이 없을 수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모든 요소들을 사실은 다 바꾼다는 건 사실은 일순간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지라는 걸 한번 같이 좀 성찰해보는 이런 좀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거만큼은 좀 쓰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애인에 대비되는 어떤 집단 지칭할 때 사실은 이제 정상인, 그리고 이제 일반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비된 용어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장애는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이 되고 일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일반이라는 건 결국 제너럴한 것이고 기준이 되는
어떤 부분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이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에브노멀한 존재로 사실은 이제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좀 대비되는 집단을 표현할 때는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뭐랄까 좀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우리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 정도는 약속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애인에 대비해서 그냥 비장애인이라고 쓰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좀 약속하는 시간 이런 거 좀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쵸? 아우, 네. 내추럴 아이디어.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내지는 장애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저는 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사실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꼭 그것과 관련된 테마가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시선이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혹시 장애인 운동하는 차원에서 보실 때.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인권 운동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치열한 어떤 이제 투쟁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기준이나 합의된 수준이 이제 올라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발전만 한 것이냐, 라고 할 때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장애인만이 아니라 뭐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식 기준 이런 것들은 형성한 것이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의 새로운 어떤 방식의 혐오적인 어떤 또 확장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에서 보면은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합의는 올라갔지만 사람들의 어떤 이 정서적인 일상적인 감정적인 수준에서의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요즘 뭐 장애인 이동권 투쟁 관련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들이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되게 동의하고 동조해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극렬하게 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다 삶에 어떤 내몰리고 살기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야 돼 뭔가 나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장애 어떤 개인 혹은 장애 집단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노약자나 그러니까 예컨대 어린이, 이렇게 보면 이제 교통약자, 이 전반의 어떤 삶의 어떤 조건을 바꿔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나의 삶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들을 좀 같이 성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기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금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 이익적 관점에서 이익적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로 되고 있다 보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아쉬움, 안타까움으로 남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그 참사를 통해서 장애 어떤 운동들 투쟁들을 해왔고 그래서 2007년도에 뭐 이동권 뭐 교육권,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법제화되는 그런 성과들을 얻었는데, 외국 서구 선진국은 그 과정이 거의 통상 한 20-3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저는 어쨌든 가장 1차적인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장애인 대중,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어떤 정말 폭발적인 끊임없는 어떤 투쟁과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시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2001년도 참사 이후에 2007년까지 시기에 정말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아마 단 하루도 농성을 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어떤 정말 끊임없는 폭발적인 어떤 장애인 당사자들의 치열한 어떤 활동이 동력이 돼서 저는
그런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이제, 저도 오래전에 네. 짧은 한 2년 정도에서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네. 하니까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너도 장애인이었으면 우리처럼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발언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텐데 참 아쉽다. 농담 삼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당사자주의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수많은 비장애인, 우리 도련님 같은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 자신의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저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비장애인 활동가한테는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민이 이건 제대로 맞는 겁니까?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성 운동 현장에서 남성들이 활발히 활동한다? 사실 이거를 쉽게 상상하기 좀 어렵죠. 성소수자 운동? 당연히 비성소수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아주 활발하게 활동가로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장애인 운동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장애 활동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영역이 또 장애인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활동이니까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활동 현장에서 어떤 실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비장애 활동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반대의 아쉬움이나 그렇죠.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입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같이 보면은 단지 뭐 비장애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저희 제가 이제 노들야 기술 교사 오래 하고 있는데 거기 노들야 홈페이지에서 저희 활동을 소개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도우러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함께 일해봅시다. 너무 좋은데. 네, 이런 이제 답을 찾았어요. 네.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는 관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넓은 어떤 운동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장애 운동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장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러니까 생태주의라든지, 동물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비마이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비마이너가 무슨 뜻인가요? 예, 이거 영어로 쓰면 그 비동사의 비와 소수자 할 때 마이너리티 할 때 이제 마이너가 붙은 거고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소수자로 존재하기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자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상적으로서는 소수자,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박탈당한 집단, 이런 의미의 소수자가 있지만 다르게 보면 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척도나 욕망을 벗어나 있는 존재들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마이너 소수자의 존재라고 할 때는 계속 이렇게 그냥 권력 박탈당하지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권익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우리의 이제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어떤 지배적인 척도와 욕망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좀 이런 지향을 담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비마이너가 사실은 그 도연님의 그 욕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매체에서 도연님의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장애인 운동이 욕망을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이다. 그러면 도연님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욕망들이 장애인 운동이 장판에서 잘 채워주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선생이랑 꿈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어떤 욕망이 굉장히 이렇게 꽂혔던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욕망이 굉장히 좀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가난했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의 얘기로 보면 다수자적 욕망 이런 것에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 삶이라는 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꿈도 없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의미한 것을 느껴졌던 시점들이 있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나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희망하는 어떤 잘 사는 삶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걸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삶의 조건이 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장애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장애의 판에서, 장판에서 지금 욕망들을 채워나가고 있긴 한데, 앞으로 좀 더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있나요? 이런 장애 현장 운동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운동이 좀 이렇게 그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현재에도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이제 바람과 욕망은 운동의 어떤 뭐랄까요, 지속 가능성, 이것을 그냥 조건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굉장히 뭐랄까 지금 보여가지고 꽂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욕동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대원님의 활동가로서의 자기의 장애 운동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욕망들을 더 채워나가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 활동가로서의 김대원님의 삶을 좀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